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많은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자, 우선 하락세는 멈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 긍정, 부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지지층 이탈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좀 바뀐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당선 그리고 잇따라서 있었던 지방선거 이 승리, 그러니까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승리한 이후에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을 바로잡고 국정 운영을 잘 해주리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보인 몇 가지 어떤 이제 인사 난맥 그리고 이 도어 스태핑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나치게 솔직한 언행이 말씀이 오히려 이제 일부 국민들에게는 좀 지나치게 이제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던 국민 가운데 일부가 이제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실망 수준인지 이것이 절망 수준으로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정부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5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해서 집중할 것인지, 지금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이후에 국민에게 내놓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국정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밝힌다라면 지금까지는 실망한 지지층이 일부 있습니다만 다시 이 반등시킬 이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여론 상황에서 이제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탄핵 이야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들이 나왔고요.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나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란 표현이 언급은 되긴 했지만 진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어요, 평론가님. 근데 이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야당의 공세가 평가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보수층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사적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지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걸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서 예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탄핵이 됐던 주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잘하라는 얘기의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탄핵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근데 요즘 영화 대사가 자꾸 떠오르는데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전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넌 나에게 배신감을 줬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선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그러면 이 힘을 몰아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을 쭉 이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나왔던 논란 보니까 자기 사람 챙기는 것 같고 음주운전했던 사람 교육부 장관 임명하고 이런 것은 사실 보수층 내에서도 인정을 해줄 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탄핵한다는 말이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민심이 왜 이렇게 돌아서는지 대통령실에서 한번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넌 나에게 배신감을 줬어. 떠오르는데요. 김영철 배우의 그 말이 성대모사처럼 떠오르는데 다음엔 준비해서 한번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일 이 도어 스태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도어 스태핑이 좀 독처럼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질문이 좀 길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발언도 뭔가 좀 더 정제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발언 우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1분 내외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줄이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도어 스태핑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왔던 다소 감정적인 언어라든지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분명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다면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어 스태핑 자체를 지금 뭔가 대통령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뭐 민감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다든지 뭐 도어 스태핑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건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정제된 메시지로 나가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민감한 질문에 피하고 또는 뭐 안 좋은 질문에는 시간을 짧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불통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소통을 위해서 시작하는 도어 스태핑이 또 다른 불통의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메시지를 좀 정제하셔서 도어 스태핑 제도 자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속 시원하게 뭐 얘기한 국회나 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던가 뭐 나한테는 예전에 이러지 않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육성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재임 중에 뭐 10몇 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매일같이 어떤 국정과 관련된 그 최종 책임자가 이 국민 앞에 나서서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 채널이기 때문에 잘 갈고 다듬어서 키워가야 될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정제가 안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좀 당황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앞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언어를 빨리 습득했다는 것이거든요.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20몇 배, 뭐 수백 배의 더 넓은 영역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조율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생각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것을 진솔한 언어로 윤석열식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라면 낮아졌던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고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좋은 매개체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어 스태핑을 잘 고쳐서 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장관들의 소통 필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장관이 스타가 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소통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소통 안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위원님.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 뒤에 너무 숨는다는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네. 숨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으니까 참모들이 대통령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장관도 안 보이고 수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깨려고 윤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스타 장관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대책을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보고받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약간 소통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기자들 질문이 그럼 주 92시간까지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은 분명히 92시간 보고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소통이 있어서 아이고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조금 뭐 곤란해졌겠다. 그럼 우리도 몸조심해야 되겠다. 약간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그 오해들이 조금 그 내각 안에서 풀려서 아마 그 장관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나설 것 같고 수석들도 이제 조금씩 그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장관이 어느 방송에서나 출연한다 그러면 그걸 마다할 방송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수석이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신문에 인터뷰하겠다는데 그거 마다할 언론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관이나 수석들이 나서면은 여론이나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도권을 유지해서 국정을 조금 동력을 이끌어가는데 앞장서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우리 홍 앵커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이제 내각 개편 얘기를 물어봤는데 내각은 사실 지금 그 정부도 완전히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도 그리고 이제 임기 2달 된 장관들에게 대해서 뭐 책임져라, 뭐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대통령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저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선택하는 방안이 있고 가장 심각한 거는 아까 우리가 토론했지만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충 이렇게 떼고 가는 체제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체제를 새롭게 갖춰 나갈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구자홍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정부 초기고 모양새를 갖춰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경찰에서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경찰 총경들이 전국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경찰 기자 해봤지만 경찰 총경은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 스타, 뭐 이렇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급인데 이렇게 모인 건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국 이 경찰서장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이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법령 제정 절차를 좀 늦춰달라, 보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이런 단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만약에 경찰들이 우리 월급 올려달라 이런 걸로 집단 행동했다면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악용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행안부의 경찰국에 대해서 좀 우려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또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라던가 경찰 관계자들 불러서 면접 보겠다 이런 것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데 더 큰 요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커졌으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통제가 민주적인 방안으로 됐을 때 그것이 민주적 통제인 것이 과거처럼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걸 휘둘린다고 하면은 이건 통제가 아니라 직할적으로 경찰을 휘두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서 이게 집단적인 움직임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회의하고 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경찰 지휘부라든가 정치권이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지금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조치를 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사권으로 어떻게 징계주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전 이것은 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큰 반란을 일으킬 더 큰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는 중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중재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경찰들의 주장을 좀 들어보고 정치권에서도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바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제 류사명 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행안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것들이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경찰의 어떤 내분이 더 심화될 거란 전망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면이 하나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있었던 것은
항상 뭐 검수완박, 검찰개혁 모든 초점이 이제 검찰이었지 검찰 않습니까? 쪽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요체가 뭐였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비대한 권한과 권력을 좀 나누자. 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경찰에게 수사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그리고 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2가지 요건만 빼놓고 나머지는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국가수사본부로 수사 역량도 좀 키우고 네. 조직도 키웠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경찰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치안비서관과 이 민정수석실이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후에 경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선을 한번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인사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찰의 어떤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관리 통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검찰국을 둬서 검찰청과 협의를 하듯이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청이라는 외청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둬서 이 경찰청과 그 협조를 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검찰을 이 모델로 해서 이제 경찰의 어떤 그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일선 이 경찰서장들은 없던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통제 기구로 인식을 해서 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저렇게 인사 발령해서 입을 막는 것은 저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찰관들께서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검찰에서 경찰로 많은 권한이 넘어왔는데 이 많은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권력이 행사되도록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모여서 이런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이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도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이 경찰서장들 얘기하는 게 지금 원래 우리가 경찰위원회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고 거기서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건데 왜 경찰국을 만드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에서는 아니 경찰위원회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유명무실한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조직은 경찰입니다. 뭐 검찰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 다 해봤자 그 검사 2,000명, 수사관 한 6,000, 7,000명 해봤자 한 10,000명 정도. 경찰은 지금 그 14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스스로 그 독자적인 이제 수사권을 가졌죠. 그다음에 대공 수사권도 이제 경찰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도 입대하기 전에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그 지금 경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에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폐지되면서 치안비서관 없어지고 이제 그동안의 그 헌법적 법률적 그 체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왔던 경찰 통제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그게 용어가 통제든 지휘든 감독이든 견제든 심지어 길들이기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반대해서는 안 되죠. 둘째, 경찰에 지금 그 뭐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걸 운운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동안 수사 어떻게 해왔습니까? 드루킹 수사 어떻게 해왔습니까? 김경수 지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변호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그 기관이 전부 그 행정기관 47개가 있는데 여기 국민들에게 조사했어요. 어느 기관이 제일 총렴하냐? 1, 2, 3, 4, 5등급, 제일 최하 등급 딱 조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경찰입니다. 그럼 그냥 놔두고 마음대로 수사 마음대로 하고 부정부패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위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14만 경찰 가운데 대부분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집회를 주동했던 그 총경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조직은 정치적으로 물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4만 조직 가운데 일부가 반발한다고 해서 이게 경찰 전체 목소리도 아니고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되고 다만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 대기 발령을 한 거 조직의 어떤 기강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조금 그 정치적으로 너무 좀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거 아니면 경찰 내 여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경찰국 그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에서 열린 그 토론회 가서 패널 참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김용판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 토론회에서도 경찰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경찰국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 해봤자 15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조직이 무슨 14만 경찰 조직을 통제하겠습니까? 지금 협의를 알겠습니다. 거쳐서 네.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경찰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서장회의에서 말하는 거는 아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정부에서 뭔가 입김이 더 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또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류삼영이 울산 중부경찰서장 지금 대기 발령이 났는데 오늘 메인 뉴스에서 아마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메인 뉴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일부 표현이 조금 너무 개인적일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여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보여요.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변호사님이 핵심만 딱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네.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불꽃 튀는 공방이 전현직 장관의 공방. 가장 네. 주목이 됩니다. 일단 두 분 다 연수원 출신 법조인이시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신데요. 일단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그리고 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박범계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때 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던 아픈 또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박범계 지금 그 의원께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과 어떤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한동훈 장관을 좀 당황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지 부분이 좀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것도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제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 속에서 여야 공방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